IT 가전, IT 하드웨어, 반도체, 미디어 교육, 증권, 소프트웨어, 화장품 의류 이런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너무 안심은 하지 말자. 지금 막 성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반드시 좀 주목해야 될, 이 반등장에 주목해야 될 업종은 어딜까요? 요 위에 그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위에 그림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는 게 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2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한 규모의 대부분이 반도체예요. 그리고 IT 가전, 눈에 띄는 통신 3등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하는 업종들을 보면 낙폭과대 그리고 실적 대비 많이 떨어진 업종들이나 종목들을 삽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통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매유통, 필수 소비재 이 세 개를 사고 있어요. 내수주, 대표적인 내수주 방어주를. 그러면 투트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주를 통해서 좀 단기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종목들을 사고 있고, 한편으로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안하니까 통신, 유통, 음식료 이런 업종들을 사면서 좀 안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라 말씀드린 이유도 외국인 스탠스를 본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좋은 막 올라갈 것 같은 그 업종을 사는 것보다는 낙폭과대주와 내수주를 같이 사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실적 대비 아직까지도 싼 업종이 뭘까를 봤을 때는 요 삼총사가 있습니다. IT 가전, IT 하드웨어, 반도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두 개 업종이 여기 있고요. IT 하드웨어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고 있는데 기관이 좀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 업종이 낙폭과대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그리고 미디어 교육, 증권, 인터넷, 화장품 의류가 좀 아직까지 10% 이상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기관이 사주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건강관리. 여긴 없는데 건강관리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어서 IT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기관이 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낙폭과대주도 좋지만 막연하게 낙폭과대주라기보다는 실적 대비 많이 저평가 있는 업종들, IT 가전, IT 하드웨어, 반도체, 미디어 교육, 증권, 소프트웨어, 화장품 의류 이런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IT 가전하고 IT 하드웨어는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2차 전지 쪽이에요. 2차 전지 쪽을 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면 아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수익률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반등이 추세 반전이 되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라면 뭐 소재주 쪽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형주 쪽? 대형주 쪽이요. 대형주. 대형주 쪽에서 보시면은 제일 큰 형님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LG에너솔루션은 이제 보유 예수 물량이 2억 주가 풀리거든요. 2억 주요? 저도 그거 보고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진짜 얼마나 물량이 나올까를 봐야 되긴 하는데 그쪽은 좀 불안한데 나머지는 좀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유 예수 물량이 풀려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게 이쪽에서 물량을 줄이게 된다면 현금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게 된다면 그걸 노리고 저는 외국인이 반도체를 좀 많이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관 쪽의 수급은 아직까지 반도체를 많이 채워놓지 못했거든요. 그쪽을 채워놓으면서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주가 오른 것을 온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LG에너솔루션이 보유예수 물량 해제되면서 큰형님이 어쨌든 좀 주가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래 동생들이 과연 괜찮을 것인가? 근데 이게 펀더멘탈이 나빠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보유 예수 물량이 풀려서 그동안 담지 못했던 나머지 2차 전지들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LG에너솔루션 빼고 나머지 기업들이 같이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하는데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직까지 너무 안심은 하지 말자. 이번에 출렁이게 된다면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막 서둘러서 성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반등은 좀 어떤 성격일까요? 아까 전에 뭐 추세 반전이 아니라고 하신 거 보니까 뭔가 좀 기술적 반등의 느낌 강하기도 하고. 네. 기술적 반등에 그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요 그림이 뭐냐면은 저희가 예상하는 큰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3월,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조건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두 달 내에 끝날 것이다. 3, 4월 달 중에.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은 올림픽 끝나면 완화되겠지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죠.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팩터가 왜 중요했냐면 물가를 높였어요. 왜냐면 곡물 가격 폭등했죠. 에너지 가격 폭등시켰죠. 그게 시차를 두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도 물가를 좀 자극하는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 변수가 물가를 올리다 보니까 그 다음 사이클이 뭐였냐면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고 더 많이 높이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내년 1분기까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내년 상반기를 지나야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반등은 이 정도거든요. 이 회색 선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올라오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실적 전망과 경기 흐름과 이 넓게 크게 벌어진 괴리가 좀 좁혀질 수 있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좀 좁혀지는 그림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기술적 반등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2600, 2650선에 근접하게 된다면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반등이 나오고 왜 더 떨어질까라는 부분들은 옛날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보는 것은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가는 과도기성 흐름의 반등 시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역금융 장세의 특징은 뭐냐면 경기가 침체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좋았던 그림이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거든요. 경기가 둔화되는데 이 경기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경기 모멘텀이 살아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빠르게 올라요. 실적은 경기가 모멘텀은 둔화되지만 실적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죠. 실적은 올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막 조정을 받는 거예요. 코스피도 그렇잖아요. 2021년 1월 달에 14배, 15배 같은 게 지금 9배 밑으로 와 있어요. 그 정도로 밸류에이션 조정이 있었고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24배, 25배 했던 게 지금 17배, 16배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타나는 국면입니다. 근데 역실적 장세는 뭐냐면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역성장을 보기도 하고 전년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PMI나 ISM 제조지수가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 밑으로 가는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떨어져요. 실적은 레벨 다운돼요.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국면인데 자,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 실적이 살짝 꺾이곤 있는데 금리도 같이 꺾이면서 밸류에이션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실적이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닌데 싸네? 그래서 반등을 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한 뒤에는 맞이할 게 역실적 장세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더 크게 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익 전망 레벨이 떨어지면서 좀 주가는 좀 내려갈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분기 반등이 다시 하락한다고 하셨는데 네. 또 다른 또 하락의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요? 잠깐 아까 장세의 성격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약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더 떨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좀 많이 레벨 다운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제조업 경기가 많이 꺾이고 있어요. 이게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건데 이게 지난달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50을 겨우 지켰고 신규 주문이라는 것은 50 밑으로 내려갔어요. 기준선이거든요. 50 밑으로 가면 50 위에 있으면 확장 국면, 밑에 있으면 수축 국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제조업 생산이나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로 가면서 2018년, 19년 때 보여줬던 이렇게 경기가 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림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실적은 레벨 다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아마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거 보시고 좀 놀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경기 침체라는데 왜 전년 대비 증가는 플러스야?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경기 침체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 레벨이 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발목을 잡고 시장을 좀 더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요 그림이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와 S&P 500, ISM 제조업 지수와 코스피 흐름입니다. 요 두 가지 위아래 그림은 로그 차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등락을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더 중요한 건 전년 대비 변화율이에요. 요게 S&P 500 전년 대비 변화율하고 ISM 제조업 지수 같이 그려드린 거고 요건 코스피하고 같이 그려드린 건데 보시면은
0.74, 상관관계가 0.74예요. 1이 똑같이 흘러가는 거고 0.5를 넘으면은 좀 상관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0.74는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ISM 지수가 더 떨어지게 되면 요 이 지수가 좀 더 레벨 다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만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S&P의 전년 대비 변화율, 코스피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지금 저점권이긴 해요. 근데 이제 막 떨어져서 이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반등은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려서 7, 8월 달 중에는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수 대조업 지수와 왜 이렇게 주가 지수가 왜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가? 이익 전망이 같이 가요. 특히 한국을 보시면 거의 똑같이 가요. 거의 똑같이 가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ISM 제조업 지수는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이익 전망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레벨 다운 되게 된다면 저는 좀 더 밑으로 갈 수 있다. 이익 전망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같은 밸류에이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봤던 밸류에이션이 지금 2300선이 12개월 선행 PR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수준이라서 단기적으로 싸다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 2300이 2200, 2100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이익 전망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많이 떨어진 거 맞아요. 특히 23년 이익 전망은 270조 원대에서 250조 원대로 떨어졌고 22년 이익 전망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눈높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률이 아직까지 10%고 4분기는 8.7%예요. 이 레벨이 어느 수준이냐면 아주 경기가 좋았을 때 2017년, 18년 수준이라서 아직까지 눈높이가 높다. 이게 좀 더 하향 조정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익 전망이 좀 떨어지는 게 시장을 이렇게 발목을 잡고 끌어내릴 수 있는 이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2분기 실적은 앞서서 좀 안도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익 전망과 주가 간의 괴리를 볼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이렇게 반등이 나온 뒤에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이익 전망이 더 떨어져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은 좀 안도할 수 있는 동력, 3분기 실적 시즌은 다시 한번 실망감이 들어오면서 지수 레벨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9월 중순부터는 좀 많이 조심하자라는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9월 중순이 되면은 3분기 실적 프리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3분기 실적 프리뷰가 나오면서 실적이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를 봤을 때 주가의 실적이 괴리가 좁혀진 상황에서 이익 레벨이 떨어지면 주가는 더 좀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이면 벌써 2달 안 남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반등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짧게 보자. 그리고 수익률도 너무 높게 보지 말고 한 8, 5에서 8 높게 본다 하더라도 10% 그 이상은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뭔가 전반전에 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후반전에 또 안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코스피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코스피가 얼마나 빠질까는 일단 통계적으로 볼게요. 이게 뭐냐면 요 회색 명암이 경기 침체일 때예요. 경기 침체가 항상 오는 건 아니지만 침체가 올 때 주가가 어디까지 빠졌나를 봤더니 오일 쇼크, IT 버블, 금융위기 같이 시스템이 붕괴될 때는 50% 정도 빠졌어요. S&P 500 기준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위기가 왔을 땐 베트남 전쟁, 블랙 먼데이 이럴 때, 그리고 이때 뭐였죠? 코로나19 때 금융시장 자체 위기가 왔을 땐 마이너스 35% 정도. 그리고 일시적인 노이즈가 있었을 땐 마이너스 20% 정도가 좀 등락이 있었죠. S&P 500은 지금 마이너스 20%를 살짝 하회했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흐름이나 국면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이너스 35%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점 대비 추가적인 하락을 봤을 때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3150 정도가 락바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다라기보단 이 정도까지 가면 진짜 바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레벨인 것 같고요.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도 비슷해요. 금융시장 시스템 붕괴됐을 때 IMF, IT 버블, 금융시장 위기 때는 마이너스 50% 정도 받았어요, 조정을. 이때는 마이너스 64%였고요. 근데 금융시장 위기 때는 미국하고 조금 다른 거는 변동폭이 좀 큰 것 같아요. 이때는 마이너스 40, 카드 사태 때는 마이너스 40, 그리고 이때 코로나19 때는 마이너스 30.
뭐 장중 흐름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40 근처까지 갔죠. 그런데 이번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30%까지 와 있어서 조정이 끝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미국 증시 흐름이나 경기 방향성을 본다면 얘도 마이너스 40%까지는 좀 열어놓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2300 대비 10% 정도 추가 하락을 열어놓고 된다면 2070선 정도? 2100이 깨질 가능성까지는 열어놓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놀라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밸류에이션이나 이익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은 더 빠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를 크게 하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걸 크게 하회하지 않았고요. 보시면은 하회했던 적은 한 번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이때 마이너스 50%까지 조정을 받았던 때라서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하에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는 계속적으로 지지력을 보여줬던 때거든요. 2011년 미국 시종등급 강등 충격, 2012년, 13년 남유럽 재정위기, 남유럽 재정위기가 있었고요. 2017년 추세가 쫙 올라갔을 때 시작점이었고, 2018년 이 두 번의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격화되었을 때 지지력을 보여줬고, 특징적으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때 지지력을 보여줬던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지지선마저 깨고 내려가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를 하회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 밸류에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실적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실적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근데 지금은 실적 전망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되지는 않고 있죠. ISM 지수는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저희는 48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에 2015년에 그리고 2019년에 저점권이 다 48포인트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익 조망은 어디까지 떨어질까를 추정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데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요거를 어디에 통계 패키지에 넣으면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한대요. 흐름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 변화율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학습을 시켜서 자, 이제부터 ISM 제조업지수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익 전망이 어떻게 갈 것 같니? 라고 예측을 시켰더니 48 정도 레벨 다운되면 이익 전망이 14.5% 하향 조정됩니다. 라는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8.7, 8.8배에다가 이익 레벨이 떨어진 것들을 적용을 해줬더니 여긴 15%라고 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높겠죠. 그럼 2000포인트 초중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2100선 이탈 가능성까지는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코스피 2100이 깨지는 시점이 좀 늦춰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죠. 어디가 됐든 간에 2100이 깨지면 무조건 바이콜 한다 라는 전략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7, 8월 달에 반등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7, 8월 달에 반등을 좀 잘 활용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자, 그럼 9월에 어쨌든 이거를 안 맞으려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때는 좀 배당주라든가 아니면 뭐 내수주 뭐 이런 걸로 또 대피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지금 낙폭과대주랑 내수주를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전략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펀드 매니저 분들한테는, 통신, 배당주, 음식료, 이런 업종들을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 컨셉에 있어서는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주식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증시가 하락하는데 덜 하락할까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맞는 전략이에요.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코스피가 20% 빠질 때, 덜 빠진다는 거예요. 덜 빠진다는 거. 그래서 코스피가 20% 빠진다 하더라도 얘는 14%, 얘는 2% 빠지니까 얘네들을 사시면은 당신이 가지신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의 컨셉이지 얘네들이 상승한다는 건 아니에요. 얘네도 어쨌든 빠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절대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전략이고 오히려 이보다는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주식 비중을 아예 줄이시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현금 보유를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또 다른 대안은 없나요? 뭔가 현금으로만 두기에는 요즘에 다 오르니까 다 오릅니다. 그냥 뭔가 내가 가난해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쵸. 그냥 뭐 물가 따지고 본다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식이 떨어지면 손실이 나고 주식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그런 전략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자산 시장을 넓게 본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 투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아마 증권사마다 가시면은 채권들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ETF도 있습니다. ETF 가시면은 미국 뭐 장기 금리 뭐 그런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은 것들을 좀 매매하시면 수익이 나실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미국 채권 볼게요. 저는 여기서 정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등락이 있으면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겠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오릅니다. 아마 ETF들을 몇 가지를 보시면 최근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채권 쪽 미국채도 좋고요. 특히 장기채가 좋습니다. 장기채권은 경기 상황을 반영하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채권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거의 고점권에 다 왔어요. 10년물도 딱 찍고 꺾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한국 둘 다 좀 장기 채권을 사시면 첨차 수익이 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있을 7월 FMC 전후로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100bp 뭐라 하는지 울트라 뭐라 그러나 그게 뭐 그런 스텝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 시장에 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반등을 할 때 조금씩 ETF 쪽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사시면은 수익이 한번 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달러예요. 네. 그러면 원달러는 지금 1,300원 넘고 1,320원 갔는데 사라는 거냐?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달라요. 채권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도 되는데, 달러 투자는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1,250원대까지 좀 슬로해지게 되면, 그때 한번 달러 투자로 고민하신다면, 저점 대비 한 10% 정도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뭘 사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도 지금 시점에서는 증시가 많이 불안하니까 채권이나 달러를 통해서 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자산군에 투자를 하자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현금으로만 쳤을 때는 달러랑 원화가 있으면 비중은 두 개로만 한다고 했을 때 달러를 최대한 많이 실어야 되겠죠.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을 할 거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아까 1분기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아까 요 그림을 보여드렸던 그림에 보신 것처럼 지금 하락이 완전히 증시가 망가지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2050을 제가 락바텀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코스피가 2100선이 깨지는 시점에 적극적으로 사신다면 저는 그 다음 사이클을 크게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꾸 현금 비중 늘리자, 채권 투자하자, 달러 투자하자라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잘 사면은 또 역전의 기회가 한번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좀 답답하긴 하죠. 왜냐면은 조정 국면이 1년 반, 2년 가까이 지속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드시고 지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요번에 아직까지 당분간만 조금 피곤하더라도 샀다 팔았다 매매 전략을 펼쳐나가신다면 아마 이때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때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유동성, 현금을 확보하셔가지고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좀 많이 정리를 하자.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나는 주식 비중이 10% 20%밖에 안 돼서 나는 앞으로 더 많이 사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등락하는데 상관없이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코스피가 2300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뭐 100이라고 치면, 내가 투자할 돈이 100이라고 치면 2300이 깨지면 20, 2200이 깨지면 30, 2100이 깨지면 50. 전부 다 투자를 하셔서 기다리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좀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 시점이 되면은 바이 앤 홀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처럼 딱 사놓으면은 쭉 올라가는 증시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좀 반등을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 사이클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스피가
코로나 폭락하고 폭등할 때 3,300까지 가고 작년과 그 작년 뭐 2020년까지 분위기 되게 좋아서 네.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직장인들 출근하시면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3,300부터 2,400, 300, 2,200 후반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 얘기 자체를 좀 피곤해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400으로 약간 다시 올라와도 약간 이제 시장 알겠어?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을 이제 좀 피곤해서 지쳐서 네.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그런 분들에게 시장 떠나고 싶은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주식 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금융 시장도 그렇고 등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때 같은 대폭등의 장세는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흐름이죠. 이런 과정을 그리고 최근까지 1년 넘는 시간 동안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김작가 TV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아마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뭐 자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증시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뭔가라는 것들을 좀 더 공부하시면은 더 큰 기회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얘기를 드리면 시장의 심리가 정반대로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딱 그대로인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정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거꾸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려고 하고 반대 매매가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시점이 아마 바닥인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시장이 등락을 보인다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투자 시장, 뭐 주식 시장을 떠난다라고 하고 거의 관심이 없을 때쯤이 진짜 바닥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막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많이 힘드실 때가 진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잘 견디시고 공부하시면서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아마 다음 사이클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누리시고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사이클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조정 과정을 어떤 분은 공부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쳐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잘 견디시고 공부 더 많이 하시고 더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면서 다음 사이클을 좀 잘 잡아가신다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네. 자료에는 쓰지 못했던 말이 있는데 네.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말이거든요. 당신이 지금 지옥에 있다면 계속 걸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포기해 버리면 계속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걷고 계속 뭔가를 하고 계속 발전을 하게 된다면 결국 벗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멈춰 있거나 포기하게 되면 끝입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계속 지옥인 거예요. 계속 최악의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뭔가 계속 발전하고 나아가려는 모습들을 조금 힘내서 으쌰으쌰 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저는 힘든 기간들을 거친 뒤에는 훨씬 더 발전된 투자자로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9월 중순까지는 내 돈을 좀 불릴 수 있고 네. 9월 중순 이후로는 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네.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